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총 한림원 온라인 공동 포럼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경제 산업 분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과총 사무총장 문혜주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비드-19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 구조 역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이슈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전 과정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포럼을 시청하실 수 있고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총 이우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비드-19가 토착화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료 분야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아주 심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붕괴되고 있고 또 그동안 좀 천천히 다가오던 새로운 비즈니스 패턴들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산업 구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화상회의라든가 재택근무로 표현되는 비대면 기반의 산업 구조가 그것들입니다. 또한 비대면 전환에 따른 모빌리티 측면의 변화는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과 대면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각종 공유 경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과총과 3대 한림원은 코비드-19로 인해서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변화가 어떠할 것인가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성공적인 대응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고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근본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넥스노멀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델과 시스템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 위기와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5월 7일 디지털과 비대면으로의 대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서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5월 7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2021년도 즉 내년도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 역시 심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기술, 바이오 분야 등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 연구 인력의 고용 유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 등에서도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넥스트 노멀에 부응하는 데 있어 우리 과학기술계의 존재 의의가 역할과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과학기술계가 함께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토론에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우리가 직면한 변화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박영일 차관님,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님, 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심영석 교수님, 김영민 원장님, 최윤희 선임연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들 모두가 다 같이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학관리원 임태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벌써 2달째 이 화상 심포지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총을 필두로 의학한림원, 공학한림원,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3개 한림원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일관된 우리의 주제는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산업과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한림원 회장이 이런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하면 이긴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역의 문제는 어느 정도 고비를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곧 개학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제2차 웨이브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로 그것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학기술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3대 한림원과 과총은 앞으로도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데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의료적으로 조용해진 이후에 닥칠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아주 탁월한 연자분과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어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학한림원 권우경 회장님을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권오경입니다. 지난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여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공학한림원 차세대 공대 리더 출신인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도 봉쇄 정책을 쓰고 있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와 기업이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총 이우일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님과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님께서 넥스트 노멀에서의 기회와 도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산업 분야의 변화 예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심영섭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패널로 모시고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토론 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사전에 취합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울러 시청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영일 교수님 발제를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영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제가 이런 그 과총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 기쁘게 제가 뭐 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나서 금방 후회했습니다. 후회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첫째는 이게 뭔가 좀 분명하게 보일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지경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문가와 수없이 많은 전문기관들이 이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의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산업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많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더군다나 오늘 이 좌장을 맡으신 우리 신 교수님과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이 경제산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신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저도 이 코비드19가 지나오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거 한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잡고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보신 그런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세계 경제 포럼에 금년도 아젠다라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 있고, 그때 이제 경제 산업의 그 세계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이 자료입니다. 여러 번 이게 그 논의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소비도 막혀 있고 투자도 막혀 있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그 교육도 다 막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의 흐름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한 달 전에 IMF에서 전망하기를 이미 세계 경제는 이제 후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났습니다만은 그 뉴욕 타임즈에 났습니다만은 일본 경제가 또 이 2분기 연속 그 후퇴 국면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세계의 그 3대 큰 그 경제 주체로서는 장기적인 그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다 막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세계 경제의 성장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국제 교육 규모 또한 그 경제 흐름 그 세계적인 그 총생산의 그 이
감소분보다 훨씬 더 많게 마이너스 11% 이렇게 IMF가 전망했듯이 상당히 큰 규모로 떨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같은 것이 이제 42% 하락한다. 이게 IMF의 그 4월달의 전망이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찬반, 그 긍정 부정의 사인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세계 경제와 산업은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것이 그 현상이 나타나는 이 다음의 분기들, 3분기, 4분기 계속 금년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가지고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도 크게 의존하지만, 이제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봉쇄를 풀고 빨리 넥스트 노멀로 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넥스트 노멀과 이 팬데믹의 지속이 서로 합쳐지는 이 상황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다음에 정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상을 향한 노력과 그리고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 그 정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되는 그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님들이 이런 데서 많은 그 지혜를 같이 이렇게 모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다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들 수 있는 것들은 그 몇 가지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모빌리티가 제한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뿐이 아니죠. 이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이 모든 부품이나 재료의 조달뿐이 아니라 디스트리뷰트에 이르는 소비까지 이르는 모든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빈곤과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의료,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의료가 보장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의 그런 생활.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세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대명제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계속 묻어있는, 녹아있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단기간에 종식이 되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든 간에 다음 그 정상을 향해서, 넥스트 노멀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로 인한 갑자기 우리가 이 버추얼한 세계를 맞게 되는 이러한 이 새로운 질서, 이것들이 현재뿐이 아니라 앞으로 팬데믹 종식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관계되겠습니다만은 점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화 되어가는 그러한 세계 질서. 그리고 우리가 수년 전에 WEF,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에 따라서 미래의 일자리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여러 번 예견이 됐고 경고가 됐는데, 그것이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갑자기 현실화된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큰 정부화하는 그런 문제들, 이미 우리가 많이 보고 계시고, 세계 각국에서 각국의 리더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이든 큰 정부화가 됐다는 거죠. 작은 정부화를 벗어버리고 큰 정부가 이러한 그 코비드19의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국민의 보건의료 생활뿐이 아니라 경제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 또한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큐리티가 우선이다. 시큐리티가 우선이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야말로 세계화가 점점 로컬라이제이션 돼간다, 지역화돼 간다는 지적도 있고,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 건강, 의료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우선이 되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아마 다음에 넥스트 노멀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후에 경제산업 활동에 관련된, 경제산업 구조에 관련된 그런 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빌리티의 제한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라든지 이와 같은 그 팬데믹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강점으로 누려왔던 여러 강점 요인들이 소멸되는 그러한 그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수출 주도의 경제이고, 그 다음에 국제화 세계에서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 안에서의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를 가져가던 세계였는데, 그런 것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힘으로써 우리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고 강점 요인은 소멸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세로축에 대충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새로운 이 넥슨 노멀에서 이것이 새롭게 규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나 다 같이 지금 이제 겪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과제이고, 선진국들이 여기에서 좀 앞섰다고 생각했지만 코비드-19 때문에 선진국들이 취약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출이 됐고, 우리는 그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즉 넥스트 노멀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 된다 그러면 넥스트 노멀이 주는 기회 요인을 우리가 우리의 경제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위험 요인을 잘 극복을 하고 기회 요인을 잘 살리는데 우리의 역량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론 이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그건 그동안의 우리의 그 발전의 역사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취약한 여러 산업의 생태계, 특히 혁신 생태계의 그 취약성이라든가 역동성을 저해하는 여러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회 요인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위험 요인을 극복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수한 두뇌와 도전 정신을 갖고 있고 IT 인프라와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수한 두뇌라고 하더라도 보다 거기에 이제 창의성이 더 가미가 돼야 된다든지, IT 인프라나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글로벌 탑을 지향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는 있으나, 그래도 이러한 인력과 IT 인프라와 과학기술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점 요소로 우리의 핵심 역량화 될 수 있는 그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약점, 강점이나 기회와 위험 요인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과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기본적으로 둬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좌하에 있는 1, 2, 3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태클해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상에 있는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과제들이 우리가 그래도 장기적인 과제로서 끊임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딱 제대로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점의 IT 인프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빨리 보다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해야겠습니다. 이러한 IT 인프라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위험 요인을 빨리 해소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 기존의 이 산업 구조, 기존의 경제 구조의 도약에 필수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그리고 5G 플러스 비욘드, 이런 기본적인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T와 IT의 융합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이제 보건의료 부분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체인에 대한 이슈 대응, 이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내로 전부 다 끌어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이러한 그 서프라이 체인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이슈를 대응하는 데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사람의 인력, 특히 인력의 스킬과 교육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적응은 말씀드릴 것도 없겠고, 서비스 기반의 디자인 혁신,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는 우리가 3차 산업으로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아니면 넥스트 노멀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제까지 충족되지 못했던 새로운 언맨 니드를 충족시킬 서비스, 이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어디에든지 각각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 국민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서비스가 같이 들어붙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혁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D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D는 이제 사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R&D가 이 코비드19가 오래 끌면 끌수록, 팬데믹이 오래 끌면 끌수록 아마 예산 투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R&D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특히 꼭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 R&D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포용적 성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다시 끄집어 볼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끌고 안으면서 이 포용적 성장으로, 즉 지속 가능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중요하고 OECD가 제시한 그 10가지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된다. 국가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뭐 전문화라든가 체계화라든가 그리고 과학화, 이런 관점에서 뭐 당연하다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10, 11, 12 이 세 가지입니다. 뉴 그로스 플랫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플랫폼. 이건 2008년에 사스 그 이전에부터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스 때 2003년 이때 중국이 이 사스 때문에 다른 성장 플랫폼을 잡았고 그 결과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급격히 투자를 하고 늘림으로써 우리가 이 중국의 새로운 거대한 기업들을 탄생시킨 그런 전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레질리언스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고려한 그런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겠고, 정치와 정책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바꾸는 정치, 새로운 문화를 바꾸는 정책, 새로운 문화를 바꾸는 제도.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결국 그것은 경제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그리고 접근 방법을 바꾸는 그러한 이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토론 시간에 혹시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여기 정가운데 제가 하나 쓰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예측력입니다. 국가의 예측력. 국가의 예측력이라는 것이 넥스트 노멀에서의 기회를 보장하는, 도전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요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박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산업 파급 효과를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정파적으로 먼 미래를 위한 대응을 연구하라는 취지에서 2년 전에 만든 아주 신생 연구조직입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작은 30명 정도의 소규모 연구기관이지만 좀 먼 시야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말씀은 저희 연구원의 김유빈, 박성원 박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목차로서 크게 본 발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사회 파급 효과는 올해의 저희 주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까지 진행된 연구 내용을 1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감염병의 파급 효과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과거부터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이번 코로나19의 경제 산업 파급 효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인데요.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스코푸스 그리고 웹 사이언스라는 그 DB들이 있는데요. 이 DB에서 과거부터 있었던 연구 문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인플루언스, 임팩트, 이펙트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어떤 단어들이 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4번의 팬데믹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제1시기는 2002년에 있었던 사스였고요. 두 번째는 신종플루라고도 불렸던 H1N1입니다. 2009년에 발생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메르스로서 2015년도였고요. 그리고 끝으로 2019년에 제4기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우에는 스코푸스에 아직 학술 논문들이 축적될 만한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WOS와 또 대안적으로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런 검색 키워드들을 저희가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기별로 저희가 이와 같이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1기의 사스와 관련해서는 주로 resilience, 낙인, 태도, 다시 말해 이런 그 감염병을 접하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의 새로운 공포가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시기에 가서는 조금 더 대응적 측면에 초점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자원을 동원한 대응 체계라든지 1기 때에 비해서는 이 H1N1 시절에는 조금 더 대응 체계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인데요. 이때는 이 대응의 한 방법으로서 정부와 시민 사회가 같이 협력하는 모델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한 일방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싹트게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는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3기 메르스 때의 주요 상세 키워드들입니다. 정부 시민 협력에 관한 그런 군집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기부터 3기까지의 주요 토픽 내용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화면에 파란 글씨에 있는 것처럼 각 기수별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스 때는 좀 더 인간의 직접적인 어떤 감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면 신종플루 때는 대응 측면, 그리고 메르스 때는 그 대응의 일환으로서 정부와 공동체 간의 협력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는 점, 그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4기 이 코비드 19의 특성은 뭘까요? 저희가 몇 가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러 군집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집별로 중요한 키워드들이 식별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먼저 다른 그 3번의 과거 사례에 비해서 좀 더 세계적인
관점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이 팬데믹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국제적 뭐 사망자 추이라든지 국제 전파 상황이라든지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국제 이슈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데이터 분석으로서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를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4개의 키워드가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충격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 또 노동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그 충격 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와 있는 상태죠. 두 번째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기에 사스 때 이러한 심리적 공포가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갈수록 그 파급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이런 심리적인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환경 파괴인데요. 생태계와 환경 파괴로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 오염이 심한 곳에서 이런 사망자가 늘어난 건 당연하겠죠. 자, 이러한 그 환경 파괴가 모든 감염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파괴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예로 시기별 과거의 발생 연도를 보면 사스는 2002년이었고요. H1N1은 2009년이었습니다. 메르스는 2015년이었고요. 그리고 코비드는 2019년입니다. 그 주기가 7년, 6년, 4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앞으로 또 어떤 가까운 장래에 코로나에 버금가는 강력한 위협이 우리 인류에게 닥칠까요? 이런 점에서 이 코로나 경우에는 이전에 팬데믹 충격에서는 없었던 비대면 소통이라든지 생활 방식의 변화라는 우리 인간의 행태를 아예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주요 논의도 바로 이러한 인간 행태의 변화에 기초한 경제 산업에 있어서의 파급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의 그 시사점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2차, 3차 파동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감염병의 출현 시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역할도 증대한다는 점, 그 밖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자료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의 충격을 분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빠짐없이 그 충격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팬데믹이라는 단어로부터 그 충격의 범위를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팬과 데믹의 합성이죠. 다시 말해 국제적인 동시성이 있는 감염병이고 이 데믹으로서 사람 간의 전파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구분해서 파급 효과를 봐야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충격에 대한 대응 유형입니다. 당연히 대면 활동이 축소된다는 것은 많은 지적이 이미 있었죠. 반면에 비대면 활동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충격은 대면 활동의 축소로 인한 변화가 있고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한 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두 변화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면 활동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아예 뭘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는 목표의 폐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하긴 하는데 그 강도가 조절되는 정도로 충격이 좀 완화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체육 활동을 위해서 매주 2시간씩 운동을 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이후에는 체육 활동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매주 2시간을 매월 1시간으로 이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 두 경우 다 대면 활동을 축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비대면 활동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코로나 이전에는 탁구를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탁구 대신에 집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경우에 다른 행위로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마스크 없이 탁구를 했다면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다 두 경우 합쳐서 모두 비대면 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것 역시 수요와 공급에 공히 강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문별로 그 파급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경제 산업 부문입니다. 경제 산업 부문도 수요와 공급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정치와 사회 이슈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에 대한 파급 효과도 같이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경제 분야로서 국내 부문에 있어서 대면 활동을 축소시키는 일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대면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도 무역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비대면 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비대면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수요 측면의 논의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공장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재고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컨대 마스크 같은 경우에 공급을 일시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급자로서는 재고를 평소에 충분히 가지고 갈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면 활동이 축소되는 것이 공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아울러 비대면 활동을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로봇으로 노동이 대체되거나 또 근무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그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앞서 박영일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글로벌 공급 체계가 약화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비대면 분야에서의 국제 분업은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가 IT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대면 없이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비대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분업은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국민권과 시장 그리고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또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기존 강대국 우위의 이 세계 질서가 상당히 위협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강대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입장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강대국의 힘의 우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한국과 같은 IT 강국에게는 대단한 기회가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심리적 충격 그리고 개인주의화가 촉진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확산이 될 텐데요.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세계화는 반면에 더 촉진될 것이다. 자, 이것이
코로나의 파급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2차, 3차 파급 효과를 계속 설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미래연구원의 연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파급 효과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그로부터 대응을 찾는 노력을 연구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소개해 드리지 않고 1차 파급 효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서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지속화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의 변화가 지속화되는 것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6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밝힌 파급 효과를 저희가 하나씩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변화들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제도화가 되면 그 제도가 존속하는 한 지속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택근무와 관련된 규정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이 발생하면 또 지속성을 갖습니다. 예컨대 외국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공장을 지으면서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정비용이 발생하죠. 이렇게 고정비용이 발생하면 효과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도 한번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지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비대면 산업의 공급이 일단 늘게 되면 규모 경제를 통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비대면 산업이 계속 커나가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죠. 수요의 지속성도 있습니다. 미처 몰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원격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꽤 쓸모가 있네, 이런 인식이 한번 확산이 되면 그것은 시장에서 계속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서 수요의 변화인데요. 예컨대 재채기 예절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속성을 또 가지게 됩니다. 또 끝으로 기존에 도도히 흐르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AI의 노동력 대체라든지 소득 보장, 개인주의화에 대한 대응,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변화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밝힌 코로나의 파급 효과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효과는 지속적이다, 일회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잠정 결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기존의 트렌드와 역방향일 경우에는 혹시 한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가 역방향일 수 있는 사례들을 서비스 산업, 시장 내 정부 역할, 세계화, 세계 질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역방향인 경우에도 코로나의 충격은 그 역방향을 좀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해답을 찾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정부 역할은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충격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기적인 경기 위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우리의 식당을 가는 횟수가, 또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횟수가 작년 수준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장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행태 변화를 주고 그것이 픽스 코스트, 고정 비용을 통해서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코로나의 파급 효과는 장기적이다. 우리의 성장률은 일단 한 스텝 떨어지는 수준으로 일정하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반면에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서는 IT 분야, 또 원격 의료 등 이 비대면 산업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대체가 가속화된다는 점.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지 우리 기존에도 논의가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동 대체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가 더 빨리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끝으로
방역과 사회 보장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은 응당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시장 통제는 한시적이어야 한다. 마스크의 가격과 공급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한시적으로 머물러야지, 이것을 기점으로 다시 과거처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한 상황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이신 심영섭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의 진행을 맡은 심영섭 교수입니다. 박영일 교수님하고 박진 교수님, 박진 원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박영일 교수님께서 서두에 지금 이 국면은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한 국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지금 최악의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나 기회는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 국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잘 내다보고 미래의 방향을 가늠을 잘해야 그거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발표하신 두 분의 발표 내용이 아주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님하고 우리 산업연구원의 최인희 박사님께 토론 말씀 듣겠는데요. 먼저 김영민 원장님 먼저 하시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김영민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추가적인 충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세계 경제는 한 3가지 정도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가 이미 2000년 이후에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2003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진입해 있죠. 고령화가 심화되면은 소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재정은 복지 수요 때문에 악화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선진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 역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년 이상 장기 경기 확장을 보여왔던 미국 경제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실업률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 있었죠. 이러한 3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는 이미 만성적인 수요 부진 상황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실제 소비 활동을 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만성적인 수요 부진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실 오늘 이 포럼의 제목,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이 산업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사회와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얻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그 예를 들자면 이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여러 경제 사회적인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괴적 기술 혁신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기술 혁신을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산업이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이냐에 저는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민의 참여, 아까 시민의 참여라고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혁신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비대면 기술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에서 기술 혁신을 할 때는 항상 산학연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산학연 협력에 더해서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크리티컬 매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 산산 협력을 얼마나 국내적으로 더 잘할 것인가. 그래서 이 리쇼어링 상태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 조정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인가 또는 축소될 것인가, 이게 분야의 별로는 다르겠지만 발제자 말씀하신 데 저는 동감합니다. 근데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 바이오 분야, 보건의료, 이번에 코로나19에 가장 그 영향이 컸던 보건의료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백신 개발이나 이제 치료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뭐 그 두 국가의 이제 주요 기업들, 뭐 이노비아나 모데나 또는 중국의 기업들의 이름들은 여러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뭐 기술을 이제 서로 유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 백신이 개발됐을 때 생산을 자국 내에서 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먼저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여러 기업들과 이제 국가 기관들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혁신 경쟁력이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 공조를 협력해야 된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또는 강제 실시권, 여러 가지 특허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을 우리가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은 당연히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서 발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포스트 코로나의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원격 교육과 함께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혁신 역량은 우리나라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발제를 하신 분들하고 토론의 내용이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각자의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포럼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중계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 또는 바이오나 의료 측면의 분야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유경제 측면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박영일 교수님이나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발제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이러한 이 코비드 19 때문에 공유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동차의 공유 경제들, 그러니까 우버와 같이 이렇게 카시어링하는 공유 경제라든가 에어비앤비와 같이 이렇게 주거, 집을 시어링하는 그런 이제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니냐. 그리고 비접촉 때문에 공유 경제라는 것이 접촉의 경제의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서비스의 공유 경제는 또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 자체는 콘택이냐 언택트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공유경제 가치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확산되기도 하고 또 침체하기도 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새로운 그 경제산업 질서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효율의 경제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한계에 부딪혔다. 대신 한계 효용이 적은 그러한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생산 효율, 인풋분의 아웃풋의 생산성에 나타나는 그런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고, 한계 효용이 가장 적게 드는 확장성의 경제 원칙이 앞으로 중요해진다 그러면, 공유 경제가 그 한계 효용을 낮추는 확장성의 이 경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공유 경제는 계속 뻗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진원 원장님. 영일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유경제의 대표라면 차량과 이제 주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대면 접촉에서 오는 위험성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빠르게 그 방법들을 더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손쉽게 예를 들면 차량 같으면 지금 기술로도 소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그런 위험성을 더 쉽게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인류는 개발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율성의 이점이 있는 한 그것을 해결하려는 수요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기술로부터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경제의 속도는 그렇게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 일인데요. 삼성하고 현대의 그 최고 책임자들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문화로서는 드문 사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19 위기에 국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기업 간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또 외부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런 기업 문화를 보면은 외국 기업과의 협업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국내 기업 간에는 협업보다는 약간 경합적이고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에 계시는 김영민 원장님께서는 이런 기업 간의, 국내 기업 간의 협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경제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소비가 줄어들고 공급은 그만큼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심각하게 과잉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다는 것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공급망 사슬이 글로벌 밸류 체인 관점에서 이제 어떤 리저널 밸류 체인 또는 내셔널 밸류 체인 관점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기업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 세계 한 군데서 생산을 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공급해도 되는 데서 여러 곳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코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라든지 수요가 급속하게 위축된다라는 얘기는 제품의 가격, 다시 말해서 판가는 올라가기가 어렵고 오히려 떨어질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높이지 않으면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판가를 떨어뜨려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설비가 중구장대하게 그것도 혼자서 다 감당하던 데서 그 리스크를 다른 파트너들하고 쉐어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R&D 자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R&D 자원을 서로 결합해가지고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서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뭐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기업 간의 협력이라는 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그러한 상황에 기업들이 몰리게 됐다. 그렇게 보면은 기업 간의 협력은 특히 뭐 국내 기업 간의 협력도 더욱 촉진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제조업의 강국인데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최인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 간 협력, 산산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그 김영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 간 협력 또는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산학연이든 어떤 혁신 주체 간의 협력이든 간에 이게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기업 간 협력이 지금까지 조금 미진했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풀릴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혁신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발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한 사례를 들자면 마스크 생산 업체의 경우 대기업에서 기술 혁신을 좀 지원을 해서 생산 경쟁력을 높였다든가 이런 여러 상생의 성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을 좀 제고하기 하면서 또 대기업도 같이 클 수 있는 상생의 분위기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경제 충돌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탈중국화 또는 그 자국 중심주의 이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대체 공급지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도 갖춰야 되겠지만 이미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국내에 다시 리쇼어링 한다든지 해외에 유망한 기업과 산업을 국내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새로운
대체 공급지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생산지, 다시 말해서 공급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큰 시장 근처에 있어서 시장에 아주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비용 면에 있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공급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주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어서 그 소비 시장의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인 생산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그 생산 비용 면에 있어서 아주 저렴한 조건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그 경쟁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세 번째,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품이나 혹은 핵심 부품, 소재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19는 바로 그러한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 기업들한테 크게 경종을 울린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좀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윤희 박사님 의견 있으시나요? 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이 이렇게 많이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끼고 제조업 부분에 세계 공장으로 자리 잡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그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IT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중국이 망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제조업의 새로운 공장으로 등장하는 야욕을 갖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주요한 부품, 소재 산업에서 일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IT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새로운 공급지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격 의료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52시간 규제도 이 IT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적기 공급에 굉장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용 시점을 좀 유예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입지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입지 경쟁력을 이제 검토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이 붕괴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과 제도와 문화의 여러 측면이 있다고 제가 아까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그 딜로이트가 이에 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다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공장을 한국으로 가져올 거냐 말 것이냐를 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시나리오 플래닝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시나리오를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조금 전에 박진원 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러면 중국이 과연 이제 금방 이렇게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저렇게 다시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못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의 경쟁에서 이게 반드시 어느 한쪽에 빨리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하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둘째는 이제 좀 의외이긴 하지만 그 레이버 플래닝,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플래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얘기는 이제 그 생산의 원가라든가 그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산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노동력과 스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킬과 그러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고, 그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용 정책이나 이 노동 정책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플래닝, 이 두 가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다시 리쇼링이든 아니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대체하는 우리 입지로서의 어떤 검토, 이런 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연구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렇게 잠잠해진다면 앞으로 국내의 경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박진 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요즘 뭐 언론에서 보면은 V자형이냐 L자형이냐, 이런 장기간 경기가 침체될 거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경제는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언급을 한 일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CBS에서 지난 4월 하순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과거처럼 레스토랑이나 술집에 편안하게 가겠느냐 물어보니까 70% 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행기 탑승도 85%, 또 대중 공연을 관람하겠다 하는 것도 87%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제가 다시 열려도 경제 활동이 완전히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뜻인데요. 실제 경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예측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의 경제는 뭐 그렇지 않아도 소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를 보통 일부 학자들은 Great Cessation, 다시 말해서 대중단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고 그런 상황은 그 소비의 부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빨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재개하거나, 아니면은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소득을 보전해줘서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업 활동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각국의 재정 여력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존해 줄 만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급격하게 V자형으로 회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주 완만한 U자형 정도가 현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요즘 나이키형, 특히 누워있는 나이키형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들 나이키의 그 사인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는 굉장히 빠르게 그 꼬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누워있는 형태,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그것이 원래 시점으로는 가지 않는 누워있는 나이키형 형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그 보통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단 그 위기를 넘겨야 되니까 리졸브,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회복되는 리커버, 그 다음에 다시 다음을 향해서 뛰는 이제 리폼, 이렇게 해서 이제 3R을 이야기를 하는데, 리졸브 때는 뭐니 해도 어쨌든 고용과 유동성의 확보, 이 두 가지가 경제 전반의 주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국가도 그런 필요가 있고, 각 이 경제 주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동성, 그 자금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리졸브 단계에서는 가장 급선무다. 근데 이게 리커버로 넘어가면 반드시 핵심 역량의 문제와 스킬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리스킬링하고 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리커버의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리폼의 단계에 가면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그 동태적인 그런 혁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그동안에 한참 얘기가 돼 있지만,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빨리 도입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총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각 부분에 도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각자가 뛸 것이 아니고 어떤 총체적인, 그러니까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물 경제를 연구하는 산업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된다, 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 가정에 우리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 저희한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리커버나 리폼이나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이 혁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된다는 관점에서 혁신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 여기에 모든 기업과 산업, 그리고 산업을 둘러싼 제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그 사전 질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 산업 구조 하에서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최 박사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 제조 기업의 혁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그 중소 제조 기업들의 혁신을 돕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 산산 협력이나 기업 간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울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시스템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저 김영민 원장님, 대기업에 계시지만 중소기업 고민도 좀 같이 해주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이제 제조업의 양상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그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트는 올라가는 반면에 내가 만들어낸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팔기는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소기업들은 더더군다나 비용 상승 압박을 어떻게 유효하게 견뎌낼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설비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한쪽 접근과 다른 한쪽은 뭐 재고 문제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종의 맞춤형, 그러니까 선주문 후 제작하는, 이제 그러려면은 그 제품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는 이 질문과 곁들여서 오늘 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전통 제조소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죠. 기존에 요구되고 있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유연성과 신속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토종 컨설팅 회사들이 어떻게 생존했는가를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을 보면 평시에는 아주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새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들을 마련해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인력을 유지하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그 규모, 자본과 노동의 동원에 있어서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다른 모든 필요한 변화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유연성이 더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 발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의 파급 효과가 매우 지속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핵심적인 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적인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거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 충격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회피할까 하는 노력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이런 새로 열린 시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선점을 같이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민 교수님.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될 터인데 결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존에 코비드-19 이전부터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에 갖고 있던 문제 그리고 해결 과제도 대두됐던 혁신 생태계라는 것이 결국은 그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포스트 코비드-19 시기에 맞게끔 빨리 형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생태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기술과 규제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압력 이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빨리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통합적인 노력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까 최윤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와 민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같이 논의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테그레이트된 어떤 그 코어가 하나 속히 마련되면 좋겠다.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 하나고 둘째는 우리 발제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박찬호 원장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예측력이라는 걸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특히 경제산업계에서도 이러한 그 미래 예측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이러한 그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변화 방향을 우리가 잘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예측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우리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 이렇게 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문혜주 사무총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에서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영상은 과총 홈페이지와 카카오 네이버 TV,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각 플랫폼으로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과총은 3대 한림원과 함께 포럼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5일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포럼을, 그리고 6월 초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 수립을 위한 포럼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6월 중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의학 분야, 의료 분야에 대한 포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총 한림원 온라인 공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